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가 물대포로 목숨을 앗아간 고 백남기 선생님. 생존 가능성이 없음을 뻔히 아는데도 뇌수술을 진행했다는 거죠. 병원 측이 퇴원을 권유했는데 현장에서 사망하면 후폭풍이 있을까 봐 숨만 붙여놓은 거죠. 서울대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술을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뉴스. 누가요? 청와대가요? 누가요? 경찰이요? 우리가 이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 권력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전적 의미의 국가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국민들로 구성이 되고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 근데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 통치 권력의 주권은 국민이 행사함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전적인 의미.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치를 하는 집단들이 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국민도 물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도 의무가 있고요. 국민의 의무야 뭐 잘 아실 테고요. 뭐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은 또 국민 기본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나라가 있다는 의미는요, 공동체가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또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집단이 있다는 이런 데 기반을 합니다.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공간은 영토를 의미하겠죠. 또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집단은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쪽 왼쪽에 계신 분들이요, 엥겔스 같은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이런 학자들은 일종의 원시 공동체 사회, 시족 사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시족 성원들의 어떤 평등과 도덕적 권위에 기초한 이런 제도들이 재산을 가진 계급이 등장하면서 또 그들의 계급적 지위와 특권을 지니기 위해서 국가가 출현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꼭 틀린 말 같진 않아요. 계급적 지위와 특권을 지니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감지 못하는 모 그룹의 회장님 계시죠. 그리고 분식회계라 말하지 못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금감원과 정부, 청와대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수술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서울대병원은 백농민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도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했는데요. 이 수술을 안 하고 사망했을 경우 경찰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된 시각은 저녁 7시 30분.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자정 무렵부터 3시간 동안 뇌수술을 했고 백 씨는 수술 뒤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백 씨의 상태를 본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퇴원을 권유했지만 당시 해와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직접 수술을 요청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그곳 사이트에서 제기했던 빨간의 가격서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빨간의 남성을 조사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구검영장에는 빨간의 남성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부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40일 넘게 또 저희가 장례를 못 치르고 막 그 시간과 그런 걸로 누가 우리에게 보상해 주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17년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서야 감찰에 나섰고 그마저도 살수차 관련자 3명을 대기 발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은 백남기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부딪혔어요. 두개골이 골절됐고 약 10개월 뒤인 2016년 9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사건 직후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서 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당시 쟁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지휘 개통의 책임이 인정되는가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했고요. 살수요원인 2명의 경찰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직접 살수한 요원보다 지휘관인 신전 단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봤죠. 경찰은 실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현장에 민중의 소리 저희 카메라가 있었고 백남기 선생님이 물대포를 맞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그런 영상이 잡혔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조준 사격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심지어 119에 실려가는데요. 그 뒤통수를 대고 막 물포를 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수라고 하면 안 되죠. 1등 신문 댓글에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정말 이런 식의 판결이면 공권력은 없다. 불법 시위든 뭐든 모든 시위는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주대낮에 경찰관이 술 취한 시민에게 뺨 맞고 발로 차이고 누가 제지하는 국민도 없고 길거리에서 개망신 당하는 수밖에 없다. 1등 신문 댓글 이렇습니다. 공권력, 네, 오늘은 공권력 얘기도 좀 해볼게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오늘 민소. 요즘 기무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기무사. 예.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계엄,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 시절을 지나오면서요. 좋아. 자연스러웠어. 계엄령. 네. 뻑하면 계엄령. 이게 다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 이론부터 시작되는데요. 파생되는 게 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시장경제는 알겠고요. 자유민주주의 도대체 네.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입니까?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죠. 개념이 없으니까 다들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군대들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때 하면 외우시는 거 있죠. 네. 병해책무. 아직도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외우나요?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랑과 보람을 가지고 항상 군인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심신을 단련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즐거이 몸과 마음을 바침으로 지상의 명예로 삼아야 한다. 네, 참 이게 누가 썼습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즐거이 몸과 마음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휴가 가실 때마다 선임 한사가 늘 얘기를 하죠. 때리면 맞아라. 니들은 방어권이 없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술 먹으면 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열혈 20대들 특히 한참 이제 혈기왕성한 때 군대들 가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군 형법을 찾아봤는데요. 뭐 민간인 폭행 부분, 어떤 가중처벌 뭐 이런 조항은 뭐 따로 있지는 않네요. 자기 방어권 이런 것도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민간인을 두들겨 패는 셈이 되고 여론은 악화되고 영창 가고 군 복무기가 늘어나고 이런 걸 염두에 둔 얘기겠죠. 일단 맞아라. 맞아주라. 네. 사실 이 말이 맞아요. 네. 군대는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군대의 목적은
자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누이 귀에 무시 박히도록 들리잖아요. 네. 하물며 계엄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친미 사대 수구 매국 보수 꼴통 세력들 툭하면 일어나라 군대야 이러죠. 네. 이게 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여기서 나오는 논리예요. 네. 그러라고 쓰는 공권력이 아닙니다. 네. 경찰 공권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민소. 툭하면 우리나라 공권력 물 같다고 한탄하시는 네, 역시 친미사대 수구매국 보수 꼴통 세력들 계시죠. 이분들 요즘엔 이스라엘 국기도 가지고 나오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미국 경찰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죠.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폴리스라인만 뭐 넘어오면 그냥 막 팬다든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매번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죠. 과잉진압 때문에. 과잉진압은 뭐 몽둥이로 맞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쏘잖아요. 빵, 빵, 빵. 네, 그냥 쏘죠. 그 미국의 공권력은요, 공포 그 자체예요. 흑인들이 왜 매번 시위를 벌입니까? 그냥 쏴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냥. 네. 유색인종 알기로 우습게 알죠. 그건 공권력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오해하시는데, 그 우리 회사 선배가 한번 미국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 지인 집을 방문해가지고 다녀오셨는데 경찰이 잡더랍니다. 근데 경찰이요, 이게 잡으니까 교통경찰이겠죠? 이렇게 덜덜덜 핸들 바로 위에 이렇게 센터페시아 있죠. 여기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덜덜덜덜덜 떤대는 거예요. 야 따라해라 이러고. 그러니까 난 총이 없다는 뜻을 경찰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센터페시아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요. 덜덜덜덜덜. 네. 무섭잖아요. 걔네 진짜 쏘는 애들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죠. 네. 유색인종을 대하는 미국의 공권력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집회미 시위 한참 때요. 조금 맥락이 다르죠. 예전에는 군사정권이었고 또 등록금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했던 청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집회 시위 자체가 안 되잖아요. 허가가 안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힘으로 싸워야죠. 그렇죠? 막 앞에 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네. 또 이제 경찰은 또 최루탄으로 빵빵, 네. SY 뽀뽀. 네. 차라리 최루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큰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일종의 바리케이트, 그러니까 버퍼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눈물 콧물이 좀 나긴 하지만 전투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다니던 시절 기억을 해보세요. 뭐 최루탄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참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네. 모란공원에 누워 있는 동갑내기도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요,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농민분들이 계셨어요. 이 건은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공권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권력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죠. 집회 및 시위를 벌일 권리, 이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잖아요. 또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이런 경찰관의 허가를 맡아서 집회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관행이죠.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왜 무슨 법적 근거로 경찰이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공권력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국민의 목숨을 노리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악마적인 힘이 통제되지 않은 공권력입니다. 계엄령도 마찬가지죠. 경찰의 광기 어린 진압이 이어지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용산 참사 겪어봤잖아요. 불구덩이를 그냥 불을 싸질러 버리는 경찰 특공대. 그게 공권력입니까? 깡패죠? 조직폭력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악마화된 권력이 되면 안 돼요. 공권력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시위대를 조준사격했던 광주의 5월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물대포로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경찰. 국민을 적으로 보고 저들을 없애야 될 집단으로 보고 개념상 별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남용이에요. 뭐 총이 아니니까 조금 물렁한가요? 물대포는 살인무기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위대니까. 그러니까 공권력 말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게 버스를 왜 잡아당기고 그래? 이런 반론도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민중총궐기였잖아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는데 왜? 경찰이 왜? 경찰 버스가 그걸 왜 막나요?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느 법률에 경찰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물론이요. 설령 시위대가 차벽을 뚫고 청와대를 갖다 쳐요.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불을 질러요? 뭐 시끄럽게 떠드나요? 뭐 당신 뭐 여왕폐하가 드라마 보셔야 되니까
뭐 시끄럽게 떠들까봐 못 가게 했나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은 공권력의 남용은 바로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을 둘러싼 광기로 표출이 됩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오늘 민소. 백남기 선생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백남기 전라남도 고흥에 살고 계셨고요. 가톨릭 농민의 활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농민운동을 하셨다가 1985년에요. 가톨릭 농민의 카농이라고 해요. 카농. 말을 많이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죠. 가톨릭 농민회에 가입하셔가지고요. 농민운동을 하십니다. 86년 5월에 농민생존권 보장 민주헌법 쟁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요.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큰 따님 이름은 백도라지고요. 막내딸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백민주화입니다. 아들 이름은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백두산으로 지으셨다고 해요. 68년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는데요.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박정희로부터 2차례 제적을 받게 됩니다. 80년대요.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때죠. 이때 복학하셔가지고 총학생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셨고요. 80년 5월 초까지 민주화운동을 벌이셨는데 5.17 쿠데타로 계엄이 확대되면서 계엄군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앙대학교에서요 퇴학을 당하시고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셨고요. 이후에는 계속 가톨릭 농민의 활동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죠. 운동권. 네. 무슨 이슈만 있으면 깃발 들고 모여서 뭐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요. 뭐 조중동이 말하는 전문 시위꾼. 네. 저희는 이제 운동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민주노총, 농민회, 뭐 전 통합진보당 등등등등. 네. 물론 매번 투쟁에 자주 나가니까요. 그분들 집회 및 시위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행동만 보면요. 백남기 어르신 보세요. 박정희랑 싸우고 전두환이랑 싸우고 노태우랑 싸우고요. 계엄군한테 끌려가죠.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또 타카키 마사오 박정희의 딸이 등장해요. 그리고 박정희 딸내미랑 싸우는 기분이 대체 어땠을까 말입니다. 네. 한평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죠. 마스크 쓰고 버스에 밧줄 걸어서 당기시는 분들 무슨 전문 시위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신 분들 꽤 있습니다.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 버스에 줄 걸어서 당기는 게 폭력이라고 막 쌩 난리를 쳤죠.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은 시절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폭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애초에 차벽을 거기다가 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공권력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나요? 거기는 훈련된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 아닙니까? 여기는 민간인들이에요. 무슨 뭐 총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네. 뭐만 하면 무슨 전문 시위꾼, 극렬 시위꾼, 뭐 무법지대, 뭐 찍찍찍 언어 폭력하면서 신문에 써갈기는 그게 폭력이죠. 그게. 그러면서 가르쳐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네 폭력은요? 공권력들은요? 오늘 민소. 네,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TV,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채널이 계속 늘죠. 사실 네이버 TV는 좀 접을까 싶기도 해요. 한 달에 300원 법니다. 300원. 300원. 팟빵은 한 달에 2,000원 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 TV, 이건 좀, 여기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팟빵 어디든 좋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 남겨주시면요.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트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아까 이게 요거요. t.me/voprt. 편집국장한테 제가 그랬죠. 주소를 왜 이따구로 만드셨냐고. 이 RT, VOP 언더바 RT. 이거 뭐예요, RT 언더바. 그냥 VOP로 끝내야 외우기도 쉽고 누르기도 쉬운데 말이에요. 뭐 어쨌든요. 메모하지 마시고요. 제가 댓글이나 밑에 그 창에다가 맥락 적는 창인데요. 거기다가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쿡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되니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좀 귀찮아도 꼭 좀 눌러주세요. 한 1000분 정도 모셔볼 계획인데요. 일단 포털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도와주십시오. 네. 어제 제가 그 머피의 법칙 편을 올렸어요. 불광천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대체 거꾸를 전철을요 어제 거꾸로 타고
넘어가고 모자라고 생쇼를 다 했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단골손님 제이님 그러시죠. 반갑습니다. 네. 들으면서 댓글 답니다. 어이할고 오늘 에피 안 올라와서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하루 빠져도 될 텐데 올려주시다니 죄송스럽네요 하셨어요. 죄송할 거 뭐 있나요? 네.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거죠. 방송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가방 한 켠에다가 녹음기 조만한 거 하고요. 마이크를 꼭 들고 다니거든요. 요거요, 요거. 네. 펑크 없습니다. 네. 펑크는 없습니다. 뭐 가끔요. 내일 민소 돼도 양해는 부탁드릴게요. 별일 없으면 오후 6시까지 맞추고요. 좀 늦어도 네, 자정 전까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음이 안 하면 좀 허전하기도 해요. 오늘 민소. 제가 꼭 챙겨보는 유일한 주간지가 있어요. 기자협회본데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자협회보. 네. 보이시죠? 기자협회보. 8월 22일자. 네, 수요일마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은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요. 포털에 기사가 전제되거나 하진 않아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잘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기자들은 많이 보는.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와서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렌즈가 어딨나? 네, 여기. 평양엔 불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라고요. 좀 긴데요. 미리 좀 사족을 붙여드릴게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제가 볼 땐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변한 것 같아요. 기자들도 변했고 어떤 면이냐면은 평양을 취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좀 긴데요. 이거 좀 전해드릴게요.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양엔 불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원문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9박 10일간 평양 취재한 기자들. 차창 밖엔 초록 물결이 가득했다. 과거 벌건 민둥산이었을 곳에 어른 키만큼 자란 나무들이 지평선까지 빼곡했다. 시속 70km로 천천히 달리는 버스 안에선 모든 것이 잘 보였다. 개성 시가지와 근처 송악산이 그랬고 예성강이 굽이치는 모습 역시 그랬다. 곳곳이 거친 땜질 자국이지만 개성 평양고속도로는 바르고 곧았다. 200km도 안 되는 이 길을 달리면 그 끝엔 평양이었다. 방북길에 오른 26명의 취재진은 남다른 감회를 안고 각자의 방식대로 풍경을 담고 기록했다. 김땡땡 SBS 기자는 평양이 정말 서울과 가깝다고 느꼈다며 도로 포장을 우리처럼만 해도 2시간이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고 말했다. 소제목 중간인데요. 평양의 강남인 창천거리엔 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질비, 대동강변의 고층 빌딩 줄이어 시민들 반려견과 강변서 상책, 휴대용 손선풍기 쓰는 사람도. 별로 이상한 내용 아닙니다. 네, 다 휴대폰도 쓰고 그래요. 네. 하긴 그 남북 왕래가 없는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요즘은 평양에 술 먹으러 갔다 온 사람들 찾기 쉽진 않죠.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난 10일 기자단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선수단과 함께 방북했다. KBS 12, MBC, SBS, JTBC 각각 3명. KBS 12명 같네요. 경향, 중앙,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통일뉴스에서 각각 1명. 평양 방문 기회를 얻었다. 개성에서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는 건 귀한 일이었다. 옛날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아시아나항공. 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단이 이 길을 이용했지만 극히 소규모였고 류경 정주영 체육관 준공 기념행사로 1000여 명이 방북한 2003년 이후 사실상 15년 만이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기자는 이런 실명을 죄송합니다. 네. 강원도 고성의 고향이라 이번 방북의 의미가 남달랐다며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 여러 생각이 들더라. 평양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마주한 평양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북한이 자랑하는 미래과학자 거리를 비롯해 평양의 강남이라 불리는 창천거리엔 기본 40-50층의 아파트들이 즐비했다. 여명거리엔 70층짜리 아파트도 있었다. 숙소인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본 대동강변엔 모두 다른 디자인의 고층 빌딩이 끝없이 보였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여유로웠다. 김인남 기자는 대동강변엔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을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손풍기,
여러분들 하나씩 있으시죠? 손선풍기요. 손풍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제재 속에서 장마당을 통해 중국 공산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현 JTBC 탐사국장도 전력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10년 전 평양에 들렀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 가장 큰 차이가 건물에 조명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기준엔 적지만 택시 역시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 평양을 많이 오갔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전보다 민생이 나아진 것 같고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히 보였다. 다만 방북 초기에 이런 평양의 모습을 자유롭게 담기란 쉽지 않았다. 북측 안내원들은 거리나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걸 엄격히 제한했다. 대신 시장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가능했다. 김지영 MBC 기자는 체류 기간도 길고 동선도 많아 기자들이 아름아름 담배를 핀다 화장실을 간다면서 비공식적으로 평양 시민들과 접촉했다. 이런 걸 쓰면 어떡합니까? 걸리잖아요. 쟤네 다 봐요. 네. 참, 네. 처음엔 그런 걸 접촉마저 북한이 덜 통제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뿌려놓은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 아닌 걸 알겠더라. 생각보다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도 많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이렇게 모은 취재의 결과물을 적극 보도했다.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전문기자는 김진호 국제전문기자 평양을 가다라는 제목의 연속 기사를 올리는 한편 페이스북을 통해 평양의 사진을 전했고 이규현 JTBC 국장 역시 스포트라이트 페북 페이지를 통해 취재 내용을 화상통화로 전했다. KBS는 지난 14일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해 현지에서 북한 소식을 직접 연결하는 서울-평양 이원생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성윤 KBS 기자는 평양에 진출해 있는 AP와 북한에 가기 전 계약에 성공했다며 AP를 썼군요. 네. 다행히 북한에서도 AP 송출 시설을 써도 된다고 해서 생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평양에서 방송을 하니 숨 막힐 정도로 떨리고 가슴이 벅찼다고 했다. 네, 시간이 참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무한정일 수는 없었다. 9박 10일의 일정은 야속할 만큼 빠르게 지나갔다. 박지은 기자는 안내해준 분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질 때 울컥했다며 축구대회에 참가한 강릉 주문진 중 학생들도 빨리 북한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을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이 교류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네. 기자협회부 강아영 기자입니다. 기자들을 취재하는 기자죠. 네. 미디어 오늘처럼이요. 네. 기사가 재미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막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신기해할 수는 있겠더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랍니다. 오늘 민소. 자,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오늘 민소. 오늘도 하나 건져 가셔야죠. 근 4개월 만에 꼭지인가요? 분량이 길진 않은데 지금 시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그날 5년 정도 쉬다가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려니까요. 우리 말이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뭐 제가 쓰는 은어, 비속어, 뭐 외국말, 뭐 일본말, 네. 시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쓰는 여러 가지 비방용 언어들. 그게요,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안 쓰는 거 이게 좀 다르거든요. 알고 안 쓰는 거 말이 좀 바뀌었네요. 알고 안 쓰는 거랑 모르고 안 쓰는 거랑 이거 다르죠. 네. 알고 웃기려고 은어를 쓰면 모르겠지만 이게 모르고 쓰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책 읽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차피 좀 글도 써야 하니까요. 문장도 고칠 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네, 좋은 건 나눠야죠. 제가 많이 쓰고 적는 말 중에요. 가운데라는 말 있죠. 가운데 중자. 네,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가운데, 연설이 시작되던 가운데, 뭐 비가 쏟아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는 가운데 문득 생각났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한자말 번역투거든요. 가운데 중자. 옛날 축구 캐스터들 이러죠. 말씀드리는 가운데 안정환 선수 중거리 슛! 뭐 이런, 뭐뭐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은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냥 중자를 한자말을 번역한 말인데,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말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뭐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가운데 말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연설이 시작되자 비가 쏟아졌다. 연설이 시작되는 가운데 비가 쏟아졌다. 이런 좀 문장도 좀 싸 보이잖아요. 무슨 가운데 이러면. 그래서 그냥
연설이 시작되자 비가 쏟아졌다. 뭐 이렇게 바꿔 쓰시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주로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가 오는 가운데, 뭐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구름이 많으면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면서 비가 오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예쁜 말이 됩니다. 뭐 참 쉽죠? 오늘 민소. 멍했어요 처음에. 이 무슨 소린가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 누구하고 살았니? 이제 살아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남산 같이 걸어간 길이에요. 어려서 여기 68년 전에 몇 살 때인지 제가 기억은 못해요. 남산 밑에 사니까 남산에 올라갔어요. 낮인데 여우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결혼제 형님이 우리를 데리고 뛰어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그거 하나는 평생. 그거는 아마 형님도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계셨을지 이 소식을 한번 듣고 사시다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 그만큼 어디 가나 형님 생각만 하시고 죽지만 말고 살아라, 죽지만 말고 살아라고. 그 전화 받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딱 나. 예. 아들 하나밖에 없어. 동생, 오빠, 시동생도 둘 있는데 둘 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필요한 가야 된대요. 소에다가 먹을 거 다 싣고 그 큰 집 식구들이랑 먹어도 몽땅 나왔는데 어떻게 배 타는데 내만 타고 뒷사람 싹 떨어졌어. 해수세 4살이고 1년 동안에 계속 나고 우는 것밖에 몰랐어. 이름 부르면서 강가에 나가서 맨날 우는 거야. 걔도 나를 못 알아보지. 지가 4살이니까. 이제 내일 가면 만나면 모르지. 이제 이름 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지. 첫 번에 딱 가면 그거 물어보기 싶을 것 같아.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 누구하고 살았니? 그거지. 폭격도 심하고 뭐 그러니까 피난을 나가라고 해서 한 3개월 예상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68년이 됐습니다. 상사 확인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정말 한쪽으로는 슬픔이 앞섰어요. 왜 그러냐면 여동생 셋이 그래도 살아있으려니 했는데 다만 한 명이라도 근데 셋이 다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혈육이라고는 그 3살짜리 하나가 살아줘서 진짜 고맙죠. 그동안 많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살으셨었던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옛날 80년, 70년대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상철아, 너 이렇게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있었구나. 진짜 크느라고 수고했지. 엄마도 보고 싶고. 나이 많이 먹나 가서 알아주려겠는지 알아줄 생각이 나는데. 딸아, 아버지다. 내일 만나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참 고맙다. 내일 반갑게 만나자.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측 신청자들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북측 신청자들이 이산가족을 만나게 되죠. 사연 하나하나 눈물 나지 않는 게 없어요. 67세 딸이 태어난 걸 몰랐던 노신사의 이야기도 있고요. 모친의 사망 소식을 전해야 되는 동생도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이런 것이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하더라도요, 연락사무소 정도는 이산가족들이 상시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건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도 전해 들려오고요. 민족의 미래에 축복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미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만히 볼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비만 살짝 뿌리고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필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림이던데요. 태풍에 대비 잘 하셔가지고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은 걸그룹 샤샤라는 친구들이 컴백을 해요. 제가 아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합정역 인근 찻집이나 조용한 공원 뭐 그런 곳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녹음하면 좀 시끄럽잖아요. 매미소리도 좀 들리고. 미리 양해 좀 드릴게요. 청취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늘 민소